안녕하세요, 주희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방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3월달이다 보니까 업무도 너무 많고 제 목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녹화를 못하다가 이렇게 주말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연구 발표 대회입니다. 저의 경우에 2017년도에 처음으로 연구 대회라는 것에 도전을 했고요. 전국 1등급이라는 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대회를 준비하는 노하우, 그리고 연구대회의 장점과 단점, 또 앞으로 저는 다시 연구대회를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까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연구대회를 준비할 때는 도움 받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바닥부터 시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얻은 것도 많지만 사실 정말 많이 힘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대회를 준비하시고 또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 보게 됐고요. 연구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연구대회에 관심은 없지만 본인의 수업 그리고 교사로서의 일을 한 번쯤 정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 발표대회에만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대회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같은 연구대회다 보니까 분명히 같은 흐름과 맥락 안에서 참고하실 부분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연구대회를 준비하기 전에 왜 이것에 도전하고자 하는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대회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계획에서 마무리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상하고 실천하고 피드백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이 들어갑니다. 저 역시 마감 직전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9월쯤에는 거의 밤을 새가면서 작업을 했을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스스로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구대회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해오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서 저는 연구대회에 도전했습니다. 연구대회를 준비하기 전에 8년의 교직 경험 동안 저는 육아급의 소규모 학교에서만 근무를 했는데요. 동학년이 없고 업무만 하기에도 바쁜 환경인지라 제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늘 없었습니다. 특히 국어나 사회과, 도덕과 수업을 재구성하면서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제 수업의 형태를 보고서로 만들고 정리하면서 제 수업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정말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연구대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제 수업과 학급 운영 전반을 정리해보고 싶어 연구대회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산발적으로 준비하던 수업을 한 가지 철학과 줄기 아래서 체계적으로 묶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어요. 연구대회 준비 전과 후에 제 수업은 러닝머신에서의 달리기와 야외 달리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회를 준비하기 전에는 무언가를 열심히 했지만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러닝머신에서 목적지 없이 열심히 달리면서 내 체력만 소모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목적지가 필요하다. 이왕에 힘든 길을 가려면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내 학급 운영의 목적은 뭘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뭘까? 나는 아이들에게 뭘 강조해서 가르치고 싶은 걸까? 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연구대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연구대회를 준비하게 됐고 결론적으로 연구대회를 통해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연구대회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일단 연구대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먹었지만 어떤 연구대회가 있고 저에게 맞는 연구대회가 뭔지 몰라서 거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했어요. 일단 구글링을 해가지고
연구대회를 검색을 해봤더니 예들쌤의 현장 연구대회라는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책을 통해서 연구대회의 종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다음으로 에듀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종 연구대회들을 소트해서 봤는데요. 특히 최근 2년 동안 1등급을 받았던 연구대회 몇 개들을 좀 차례부터 좀 차근차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이들 쓰시는 인성교육 실천 사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쁜 말들과 꾸밈이 많은 보고서들이 주를 이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런 식의 글쓰기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접었고요. 다음으로 살펴본 것이 교총연구대회였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딱딱한 서식과 포맷이 저를 좀 경직되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본 것이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였습니다. 일단 1등급 수상작들을 쭉 봤는데 화려한 꾸밈이 없이 간결하게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1등급을 받았다는 점이 저에게 가장 끌리는 점이었고요. 내용 면에서도 진로교육 단계인 스캔만 따른다면 전 교과, 생활지도 상관없이 연계할 수 있게끔 열려있다는 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학급에서 강조하는 것이 자존감, 자립, 다양성, 존중 이런 가치들인데, 이런 가치들을 진로교육과 연결지어 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 연구대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솔직히 말하면 2017학년도 기준으로 최근 수상 기록을 이제 살펴봤는데 전북에서 1등급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전북 1등급을 안 줬다면 이제 줄 때다. 그리고 그 1등급을 내가 받아야겠다 라는 이런 약간 터무니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끌리기도 해서 진로교육 연구대회 실천 사례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 작업할 때부터 그래서 2017년도 진로교육 실천 사례 전국 1등급 이렇게 폴더명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진로교육 실천 사례가 맞았지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목적으로 연구대회에 나가며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대회를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연구대회를 선택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계획서와 도대회 제출본,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전국대회 제출본 세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처음 작성한 대로 꼭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처음 계획서를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는 좀 벗어나셔도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차피 연구를 하려면 기초를 잘 다져야 뒷일이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꼭 계획서가 아니더라도 4월 초에는 연구의 틀을 다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연구 주제를 잡는 부분이잖아요. 연구 주제를 잡는 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구 주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서 잡으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대회의 목적.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진로교육 실천 사례였기 때문에 진로교육이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시대와 학생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연구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사실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 2년 사이에 1등급 연구대회 보고서들을 쭉 다 뽑았어요. 이 정도 됐거든요. 거길 보면서 공통점들을 찾아서 이제 진로교육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추출해냈습니다. 찾다 보니까 큰 줄기에 진로교육 스텝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았고 이걸 연구 보고서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저도 줄기를 잡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육과정 부분인데요. 당시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현장에 들어오는 해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운이 좋게도 지역의 대표로 총론, 사회과, 영어과, 미술과 이런 연수에 전국 단위 연수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2015에서 강조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연수 듣게 됐는데 결국 강조하는 것이 역량이다라는 핵심 단어를 이제 캐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보고서에도 이 역량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전국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진로교육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운다라는 주제였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2015의 핵심은 역량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이제 시대와 학생의 실태를 반영하는 건데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농어촌 지역이라서 아이들이 순수하고 굉장히 따뜻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다양한 경험과 자신감은 좀 부족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잘하는 걸 발견해서 자신감을 키워줘야겠다. 이게 내가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운이 좋게 혁신 관련해서 그때 당시 혁신 학년만 하고 있었지만 혁신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점이어서 이 부분을 보고서에도 같이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 주변에는 진로교육 연구대회를 쓰신 분이 정말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사실 전국에서 내시는 분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특히나 제 주변에서 찾기는 힘들었고, 그래서 내 멘토를 뭘로 삼을까 하다가 최근 2년 동안에 전국 1등급 자료들을 출력한 것, 그 중에서도 나와 색깔이 비슷하고 주제가 명확한 보고서들을 몇 권 추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마을교육 관련된 보고서 하나와 저와 같이 체험활동을 강조한 보고서 하나, 이렇게 두 권을 제 멘토로 삼게 됩니다. 이 두 보고서는 모두 이제 화려한 편집보다는 분명한 주제, 일목요연한 정리, 흐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마음에 들었고,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옆에 두고 1년 동안 내가 강조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수시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서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 발표대회는 보고서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자료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연구대회 작성하시고 나시면 어떤 자료를 얼마만큼 분량으로 요구하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보고서부터 설명드리고 포트폴리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고서는 일단 이렇게 표지, 그리고 속표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겉표지에는 연구자가 누구인지 표기를 할 수가 없고요. 속표지에 이렇게 소속 학교와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순서표를 만들었는데요. 순서는 크게 요약, 매뉴얼, 본문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는 요약서를 3쪽 이내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요약서를 먼저 앞부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제 기억에 다른 연구 보고서들에서 많이 만들었길래 저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매뉴얼을 꼭 만들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그 당시에 공문으로 오는 보고서 작성 방법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랄게요. 일단 저는 크게 본문이 5가지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필요성, 그리고 설계하는 방법, 어떻게 운영 기간과 대상을 정하고 용어를 정리했는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내용, 마지막에 이 연구 발표 대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성장됐는지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성과를 적는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쓰이는 이런 뭐라고 해야죠? 기호들은 PPT에서 가져왔는데요. 예쁜 것이 더 많기는 했는데 저작권에 유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PPT에서 적당한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보통 연구대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드림이 있으면 거기에 약자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만들거든요. 저 역시 드림에서 5글자의 알파벳을 따와서 거기에 맞게끔 진로교육 단계를 연결지었고, 각각의 단계별로 다시 이렇게 3개의 활동들을 구상을 해서 총 15개의 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고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활동별로 다시 3개의 세부적인 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15 곱하기 3, 45개 정도의 활동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요약서인데요. 심사자들은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요약서로 보고서를 평가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제가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굉장히 강조해서 실어주어야 하고요. 보고서를 3쪽으로 요약한다는 느낌으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게끔 요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맨 앞부분에 이 필요해요 파트, 설계해요 파트, 시공 파트, 실제 운영 파트, 그리고 결과 파트까지 이렇게 3쪽의 모든 내용을 다 담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은 뭐 필요해요 파트부터 해가지고 설계 파트, 그 다음에 분석 파트, 네, 이렇게 시공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 제 보고서를 올려놓고 필요하신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꼭 보고서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포트폴리오에도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무슨 문항으로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넣고요. 뭐 환경 구성을 했으면 환경 구성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추가적인 사진 자료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더 넣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 자료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찍으면 빛번짐이 있기 때문에 스캔을 떠가지고 다 보관을 했고요. 그 외에 이렇게 보고서랑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실 분들은 1등급 보고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팁을 드리자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쓰다가 보면 그 전에 작업했던 문서가 더 나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문서에 타이틀을 쓰고 저장을 할 때 진로교육 실천사례 전국 1등급 장주희 그리고 뭐 3월 17일 이렇게 하루 저장하고 다음날 3월 18일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문서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 가면서 저장하는 형태로 문서를 보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출 전에는 제출 상태 그대로 미리 출력본을 확인해서 이제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한글로 봤을 때랑 실제 인쇄소에서 출력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색감이나 아니면 미세한 편집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제본을 먼저 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준 다음에 최종본을 뽑아냈습니다. 복사집도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다른 연구대에 쓰신 분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했고 좀 대학교 앞에 큰 복사집에 가서 여기 연구대회에 이렇게 제본하시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중에서 한 곳을 골라서 제본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제본할 때도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하고 지시를 해야지 제가 원하는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받았고요. 저의 경우는 한글에서 모든 작업을 제가 다 스스로 했기 때문에 사실 복사집에서 해주는 거는 이제 종이의 질감이나 뭐 출력했을 때 여백을 봐주는 정도만 이제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전북 2등급으로 전국대회에 이제 나가게 됐어요. 3등급까지만 받아도 전국대회 출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운이 좋게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었고 그 전에 이걸 한 번 더 수정할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나 2등급이었을까? 그러다가 이게 주제가 좀 선명하게 안 보여서 2등급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마지막 부분에 드림하우스에서 나만의 꿈을 키워요 라고 돼 있던 키워드를 빼고 미래 역량을 키워요 라고 바꾼 다음에 그 역량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강조해서 수정된 보고서를 최종 전국대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신의 향수였던 것 같아요. 이제 2015와 역량, 시대상 이런 것들을 다 담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돼서 수정을 했던 것을 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출품하고 나서 1등급 후보가 되면 연락이 오는데요. 아마 1.5배인가 2배수 정도의 인원을 불러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끔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후보가 되면 10분간의 발표 기회를 얻게 되는데 발표 대회는 이제 서울역 회의실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타이머를 켠 상태에서 제가 PT를 하게 되면 앞에 3-4분께서 들으시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PT의 기본은 결국 얼마나 내 발표에 사람들을 주목할 수 있게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에 잘 맞으면서도 눈에 띄는 PPT를 준비하는 게 1번, 그리고 앞에 30초에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는 게 2번. 모든 설명을 두 갈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강조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 3번. 그리고 전문가로 보일 수 있도록 의상과 여유로운 표정들을 연습해 가는 것이 4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당시에 했던 인트로를 짧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신동엽의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아신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이 프로그램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르죠. 저는 어릴 때 이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어요. 공간을 바꾸어 주었는데 삶이 바뀐다. 그 스토리가 정말 마음 찡하게 제 가슴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자란 저는 성인이 돼서 교사가 되었고, 제 교실을 그런 러브하우스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학급 운영이 바로 이 드림하우스입니다. 우리 교실을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도록 돕자는 것이 바로 오늘 설명드릴 제 연구의 취지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해보니까 굉장히 버벅거리고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 인트로를 짜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서 위트와 여유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러브하우스라는 그런 친근한 소재를 가져옴으로써 듣는 이의 삶에 내 보고서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내 연구의 주제가 잘 드러나면 좋겠다. 사실 긴 발표를 계속해서 듣는 평가자는 결국에 첫 30초에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0초에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대본을 짜게 됐어요. 이렇게 하기까지 저희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수정을 했는데요. 연구대회든 아니든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사실 너무 많은 사람의 피드백보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서 같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게 돼 있고, 결국 내 마음에서 가장 끌리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나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두 명 정도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결국 전국 1등급을 받게 됐고요. 수상자 대표로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어요. 당일 학교 행사에 겹쳐서 갈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락까지 받고 나니까 1년의 수고를 굉장히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연구대회는 저의 교사로서의 삶을 참 많이 바꿨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교사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 교육관, 교육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잡았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 나는 아이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립하도록 돕고 싶었구나. 결국 내 키워드는 다양성, 자존감, 자립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쓰면서 정리를 하게 됐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을 얻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연구대회를 쓰면서 교육과정의 전문성이 좀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서 말한 그런 교육 철학 위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상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총론을 좀 꼼꼼히 다시 읽어보고 현재 교육 트렌드가 뭔지 좀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 방법과 도구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막 찾아보고 시도해본 경험이 굉장히 큰 저에게 자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계기로 제가 교사로서 하는 활동에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해야 하는 일, 남이 주는 일 이런 것들을 해오던 게 주 일이었고 더욱이 저 같은 경우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대회라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과 다른 일에 대한 어떤 도전정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수록 그 일이 주는 성장과 기쁨이 크다는 거를 진짜 많이 느꼈고 이러한 기쁨이 제 삶에도 지금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단언컨대 제 교직 인생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구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결과물 덕에 신규 혁신학교에서 교육과정과 혁신 업무 담당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일을 3년 동안 해나가면서 혁신, 교육과정, 평가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다양한 강의와 여러 연구 활동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을 넘어서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도전하고 거기서 얻는 성취감을 맛보게 되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내 업무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자아도 굉장히 단단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시는 이 연구대회를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연구대회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좀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통상적으로 연구대회가 보통 9월에서 10월쯤 마감을 합니다. 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학급의 중요한 활동을 대회 전에 끝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했어요. 따라서 실제로는 12월, 2월까지 학급 운영이 계속 되어야 하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연구대회에 맞춰서 이를테면은 좀 대회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진짜 큰 회의감을 느꼈는데요. 결국에 내가 하는 이 모든 활동이 상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저를 좀 마음 아프게 했고요. 또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활동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실적을 위한 일인가? 하는 자괴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할 짓이 못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 뒤로 다시 연구대회 공문을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시 연구대회를 안 쓸 것 같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연구대회는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에 나를 맞추는 일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활동을 원하는 양만큼 해주어야 성과가 나오고 그래야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포맷인 거죠.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내가 모범 답안을 써야 하는 그런 일이랄까요? 더욱이 열심히 쓴 그 보고서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다 나은 학급 운영과 수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쓴 연구대회 보고서들을 읽는 일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1등급 정도 받게 되면 겨우 다른 연구대회 준비자들에게 예시작 정도를 읽혀질 뿐이지 그것이 수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제 귀한 산출물인데 누군가의 모범 답안이 아니라 나만의 커리어이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읽히는 자료가 되는 게 저는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심사자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더 많은 교사와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 블로그 등을 통해서 제 자료와 생각을 공유하는데 지금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저의 노력과 결과물들을 묶어서 책으로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렇게 나도 성장하지만 함께하는 이도 성장하는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의 연구대회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언젠가부터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 뭔가 저 막 이렇게 상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말하는 게 잘난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고작 한 번 나가본 연구대회로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나서서 말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서 몇 번을 망설이다 제작하게 된 콘텐츠였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했던 고민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먼저 가본 길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나도 성장하고 함께하는 이도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답을 내려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과 교직 생활에 작은 도움과 영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성장해요.